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5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이 있었어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한 명에게는 20명이 나오고 한 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거든요. 왜 다른 겁니까? 직접 살인을 행한 주범인 김양인 경우에는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인 20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범인 박양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박양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기소가 되었을 때의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의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 박양 같은 경우에는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직접적으로 사실상 주범과 연락을 주고받은 어떤 그런 사정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범인 김양보다는 조금 낮은 한 15년형 정도의 구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공소장이 변경이 되고 박양의 공범인 박양의 결심 공판 기일에 김양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 과정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 공범인 박양이 그냥 이렇게 뭐 방조를 하거나 도와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시체를 가져와라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아마 검찰의 판단 때문에 아마 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구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직접적으로 행한 김양이 20년이 이제 구형을 했다는 건 나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상한이 15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범죄 15년이 상한인 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좀 있어서 특정 강력범죄, 이렇게 살인 같은 이런 특정 강력범죄들에 한해서는 20년까지 구형, 그러니까 선고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 상한을 구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20년과 무기징역으로 차이가 나는 건 만약에 김양도 18살 이상이었으면 아마 거의 100% 무기징역에 구형이 됐을 겁니다. 나이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박양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뭐 살인의 공범에 나중에 이제 사체유기의 공범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공판 과정을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둘이 또 이렇게 동성 연인 관계이기도 했었거든요. 동성의 연인이라는 게 참 특이한 점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동성 연인 관계인 것을 이용해서 그 아이의 사체 일부가 갖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떻게 이제 범행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지도 상세하게 좀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 실행행위만 하지 않았지 이 살인 전체로 보면 단순 공범이 아니고 공동 정범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18살 이상이니까 그건 뭐 할 수 있는 법정에서 할 수 있는 뭐 거의 최고 수준의 구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살해된 초등학생의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16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20년형을 만약에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법원이 판단을 해도 36살이면 36이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6이면 나오고 이제 무기징역 구형한 박양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항소심에서 뭐 무기가 될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은 아직 뭐 종결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뭐 장치 부착, 그 전자 발찌 부착 30년을 줬는데 사실 김양 같은 경우는 전자 발찌를 찬다 한들 36세 나와서 30년 차도 뭐 66세, 60세, 뭐 남짓 10세. 근데 지금 이제 소년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실제 범행을 한 김양은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20년은 구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사 내지는 공동전범으로 이제 공짜에 변경된 박모양의 경우에는 현재는 소년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무기징역 구형을 했는데 이제 판결 선고가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고등법원의 경우에 지금은 이제 1심에 있으니까 그동안 판결 선고 시에 소년인 것 같으면 이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더라도 소년 5년 있으면 가석방이 가능해요. 아, 가석방이요? 소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유기형을 받았으면 3년이면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아마 박모양 쪽에서는 빨리 사건을 진행해서 뭐 고등법원 판결 선고가 19세 미만일 때 될 걸 원하겠지만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12월에 뭐 성년이 된다 그래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마도 뭐 1심에선 소년법 적용받지만 2심에선 소년법 적용이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실제 범행을 한 김양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도 소년법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의 요건이 된다는 소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의 경우에는 5년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예. 소년법 한 자체에 24살, 5살쯤이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되네요. 조건은 그래 실제 가석방은 안 하겠지만은 뭐 조건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살인을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글쎄요, 참 뭐 이해하기가 힘든. 김양의 말에 의하면 그 이제 아마 그 박양 재판할 때 김양이 증인으로 나서가지고 얘기를 했죠. 뭐 이 살해 그 범행 대상을 선택해서 살해하는 것까지 이제 지도하고 부추겼다. 조사했다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 더 덧붙인 게 있어요. 신체 일부분을 가져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희생된 그 희생자의 어떤 신체의 일부분을 가져오라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 관련돼서 좀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긴 했는데요. 이 사실은요. 이 일부의 사람들이에요. 뭐 역할극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요. 일부의 사람들이 이 고어물에 탐닉하고 있어요. 고어물이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뭐 이런 고어물은 그 이제 뭐 잔인한 그 어떤 살인 사건의 현장 사진, 동영상 이런 거를 수집하고 감상하고 공유하는 어떤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고어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가 벌써 우리보다 한 10여 년 전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터링이 좀 심하게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감상하고 공유하고 이게 수집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진짜 실물을 만져보겠다고 실행하는 순간 살인 사건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김양하고 박양이 사실은 이제 이 탐닉했던 게임 자체가요. 자케라는 거예요. 자케. 자기 가상 캐릭터 이제 자기가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캐릭터 선정해서 하는 자케.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어스라는 거 있어요. 그 시리어스 같은 거는 어떤 주제를 하나 던져놓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 들어가고 막 시나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하나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줄거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보다 자극적인 거. 뭐 김양이 쓴 내용에 보면 뭐 자기 어머니의 뭐 머리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쓴 가상 캐릭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꾸 이제 극한 묘사를 하게 되고요. 극한 묘사를 하게 되다 보면은 막 사체를 분리하거나 뭐 이러는 게 거기서는 뭐 어렵지 않게 막 오고 갑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상당히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 범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신체의 일부를 소지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 캐릭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요. 이 필터링 장치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나 남의 그냥 저 인적상 도용하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거 걸르는데 좀 주력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소극장 이게 가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현실로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 사실 너무 깊이 빠지다 보면요.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혼동하는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본인이 했던 것을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뭔가 접촉하고 실제로 구현하고 싶은 그러한 이제 정신적인 충동, 착란 내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일부의 그런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이른바 고업 이런 부분에서의 부작용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잔혹한 게임에서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사회적인 경각심과 어떤 법적인 장치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보통 그걸 이제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부른다고 한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역할극을 하는 건데 역할극 자체가 우리가 뭐 그 연극이나 영화에서 보이 자기가 어떤 그 캐릭터를 정해서 그 캐릭터로 활동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만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여기에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어물이나 이런 것이 같이 이제 혼합이 될 때는 이게 범죄 내지는 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살 커뮤니티 같은 게 있을 때 그거 자체는 범죄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가 이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우리 사회나 이 학부모들도 애들이 도대체 인터넷 들어가서 뭘 하는지 카톡으로 뭘 하는지 한 번씩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공범인 박양의 유죄 무죄의 결정적인 요인 중
요인이라고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양의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박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범인 김양이 살인을 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이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이것은 김양과의 사이에서 그냥 캐릭터상의 본인의 역할을 충실했을 뿐이고 이거는 가상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살인할 줄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살인을 한 이후에 그 김양의 어떤 보낸 메시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박양도 살인한 이후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살인 이후에도 그 사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라고 했던 어떤 그런 정황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미국의 트위터 본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박양과 김양이 처음에 만나서부터 그리고 이 사건 다음 날까지 직접 주고받았던 카톡 메시지를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문 변호사, 이 어머니가 직접 증인석에 서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증인석에 서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한 이 두 명이 앉아 있는 곳에 그 얼굴을 증인으로 보면서. 나와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그 검찰에서 지금 무기징역 구형하고 20년, 그러니까 법정으로 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구형하는 내용 중에 이 어머니는 정말 자신의 예쁜 딸이 없어져서 열심히 찾고 있을 때 이 두 명은 아이의 그렇죠. 시체를 보고 웃고 있었다라는 그게 이번에 가장 그 중앙 구형의 근거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20년 구형을 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한들 딸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와중에도 굉장히 용감하게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이 김양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법정에 나와서 이런 진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 어머니가 탄원서를 낸 내용을 보면은 또 이들이 좀 국민적 공분을 가져왔던 게 정신과적 소견을 계속적으로 내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굉장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떤 부모한테 아이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만 이 어머니도 굉장히 그런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보물 같은 아이였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힘을 주던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은 숨쉬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가해자는 어떤 돈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변호인들을 12명 이렇게 쓰면서 어떤 이 법망을 좀 피해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가슴이 찢어진다. 이러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좀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또 강한 어떤 호소문 같은 걸 내면서 이 가해자들이 어떻게든 좀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좀 강하게 또 비판하는 그런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 입장에는 사실 이게 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범죄 아닙니까? 유일한 방어책은 정신병이 있다. 멀쩡한 정신으로 저런 짓을 했겠냐? 정신병이 있으니 그 선처를 좀 해달라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나창수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재판 도중에 중앙지검 부패수사부로 발령이 났대요. 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에 박양의 방조라는 거는 이미 범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 좀 해봐하고 그냥 격려를 해주는 그 정도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공범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 나 검사가 아니 내가 끝까지 그걸 다 진실을 밝히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뭐 임시지부 발령 신청해가지고 이 사건 구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당 검사가 열심히 한 것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나 검사님이 이제 저는 보면서 수사를 참 잘했다는 생각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박양이 지속적으로 역할극 놀이에서 사관계에서 지시하고 한 거지 가상세계의 어떤 지시였지. 내가 살해하라든지 뭐 하는 건. 그거는 뭐 실제로 하려는 거 몰랐다 이렇게 박양이 변소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검사님이나 검사 측에서 역할놀이의 특징을 아주 제대로 파악을 하셨어요. 사실 역할놀이는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역할놀이입니다. 그 기간이 딱 지나면 그 이후에는 지시를 받을 이유도 없고 지시에 따를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할극이 이미 끝난 상태, 종료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 거는 실질적인 지시지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지적을 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1심 뭐 검찰의 구형이 끝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5년 만에 부산 다방 종업원 사건에 범인이 잡혔어요? 네. 이 2002년 5월 21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5년이 좀 더 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15년 전의 사건을 사실 이렇게 뭐 범인을 검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뭐 공소시효가 살인죄 폐지되면서 이제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해서 이제 범인을 검거하게 된 건데요. 내용을 보면 다방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A 씨 그 당시에 22살이었습니다. 이제 밤 10시에 이제 퇴근을 하고 실종이 됐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좀 있으면 사진이 나오겠지만 빨간 모자를 쓴 이 범인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을 하고요. 그리고 공범으로 보이는 여자 2명이 이 피해 여성의 보험을 해지하러 또 다음 날 가서 보험까지 해지하고 받아갑니다. 저렇게 사진이 딱 나와 있으면 당연히 그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잡았을까? ATM기에 찍힌 사진이고. 맨 위쪽이 그 남성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여성 2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여성 2명이 보험을 해지하러 갔었을 때 영상인데 저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기 화질도 별로 좋지 않고 정면 얼굴이 명확하지 않아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SNS에 이제 부산에서 부산경찰청에서 요즘에 SNS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 사진 올리면서 아는 사람을 좀 찾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SNS를 통해서 범인을 좀 검거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 정도의 사진만 있으면 수사 단서로서는 괜찮았던 거 아닌가요? 2002년도 한참 월드컵 열릴 때 겁니다. 2002년도에 뭐 저도 현직에 있었지만 저때 ATM기라든지 그 시내 곳곳에 있는 어떤 CCTV 배수로는 화소수가 엄청나게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제대로 지금 우리 그 뭐 일상생활에 지금 쓰는 저 CCTV가 제대로 고화질로 바뀐 건 제가 판단할 때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뭐 저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초동 수사를 그 당시에 경찰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ATM기 이 돈 찾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5,000건 정도의 이제 기지국 수사라고 합니다. 통신 수사. 그 주변에서 그 지역 내에서 통화 주고받은 사람들이 통화내 그 15,000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15,000건이라고. 네, 근데 이제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011, 017, 016, 뭐 018 여러 가지 좀 달랐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결국은 그때 확보해둔 그 15,000건의 어떤 그 전화 그 통신 수사 내역이 이번 수사에도 활용은 된 거니까 뭐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요. 부산지방경찰 아주 뭐 잘하긴 했는데 저 페이스북을 이제 부산지방경찰에서 운영한다는데 아직 인기가 있답니다. 저거 올리면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보고 제보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번에 그래도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제 바로 이제 검거를 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2002년도와 지금 15년이라는 이제 과학기술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피해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 5월 22일이거든요. 근데 적금 해지한 건 6월 12일입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한 열흘 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았으면은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됐으니 바로 그 사람의 계좌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연동이 되도록 그 등록이 됐으면 바로 그때 해결이 됐겠죠. 근데 아마 그때는 그게 안 됐던 것 같고 뒤늦게 저렇게 찾으니까 15,000건 그 분석하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고생은 시끌했는데 그 당시에 못 잡았던 건데 요즘은 좀 더 이제 과학 수사가 발달이 돼서 금융기관과 서로 연계가 되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요. 저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은 공개해서 올렸는데 그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이 범인의 사주를 받고 적금을 해약하러 가서 500만 원을 찾던 저 두 여성이 올라가니까 저기는 모자 안 쓰고 맨 얼굴이잖아요. 그 여성 중에 오모 씨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의 지인인 사람이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에서 그 오모 씨라는 사람을 일단 체포한 이후에 그 당시에 휴대폰을 몇 번 썼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또 썼던 휴대폰 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금융 통화 내역 같은 거 공부상 돼 있는 기록, 예금, 은행 이런데 그거를 경찰이 다 찾아갖고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그 전화번호하고 범행 전에 통화했던 번호를 하나 또 찾은 거예요. 그게 양씨 범인입니다. 그래서 그 42초간의 통화를 발견해냈다는 건데 이 피해자의 가족의 좀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놀랬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영원히 못 잡을까봐, 그게 제일 그거였는데, 이렇게, 잡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모든 사람한테 다 고마워요. 태안이법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도 고맙고, 그 형사분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노력해줘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도 고맙고, 다 고마워요.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고마워요. 그 21살 먹은 사회적 정도 애 아닙니까? 근데 그 다방에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대학을 가려고 돈 버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적금하고 뭐 한 20-30만 원 정도만 자기 생활비로 썼다 그래요. 근데 이 범인의 경우에는 납치해서 아마도 비밀번호를 대라. 그러면서 막 그랬겠죠. 찌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몸에 뭐 40몇 군데 그 찔린 상처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치명상 2호밖에 안 되니까 그 비밀번호를 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문을 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이라도 잡았어야 다행이죠. 근데 이 범인이 지금 이번 사건 통해서 보면요, 이게 이제 어쨌건 시민들의,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고 시민들이 그걸 보고 제보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쪽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제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면 조금 더 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뭔가 이제 범인을 잡아나가는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이 범인 검거의 모델이 좀 될 수 있겠다. 워낙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SNS가 발달이 돼 있고 지금 이런 사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어떤 통합된 하나의 사이트를 딱 만들어서 거기 가면 무조건 미제 사건 관련된 걸 다 볼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부산청에서 했지만 그런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거기다 좀 두게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보가 이번에도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니까. 근데 백선 변호사님, 이 범인이 잡혔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메모지가 한 장이 발견되는데 이 메모지도 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 당시에 검거가 안 되는데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바로 또 죄를 저지른 게 있어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돼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거기서 바로 그 다음에 강도강간 사건을 저질러서 징역 7년 6개월을 받습니다. 그럼 7년 6개월을 받으면 앞에 집행유예가 취소되니까 10년 동안 이제 교도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출소해서 지금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적어놓은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세 번째 지금 나오고 있죠. 피해자 가로하고 행복과 평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화 내역, 그다음에 이 필적 감정, 그리고 이렇게 메모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뭐 거의 빠져나갈 수 없는 수준의 이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상 특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또 추가적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2002년도 이 당시에 이제 양모 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 동거를 했던 여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거 여성이 이 양모 씨와 함께 이 마대 자루를 나른 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마대 자루에 뭐가 들어있는지 조금 소름이 끼쳐가지고 사실상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모 씨가 2002년도에 탔던 차량을 중고차로 이제 처분을 했는데 2003년도에 이 중고차를 양모 씨로부터 구매한 이 사람이 뒷좌석에 이 약간 혈흔으로 보이는 그런 카시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고 지금 두 가지를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살인의 직접적인 어떤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게 간접 증거로서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증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뭐 어떤? 아니 뭐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동거녀 아니 그 적금 인출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사실상 또 처벌을 못했어요. 대신 돈을 빼온 사람들.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가지고 돈을 찾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벌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이거 등등은 공소시효가 종료돼서 처벌을 못했고 결국 저 사람들 그래도 저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함으로 해서 진범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좀 영아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당 수녀님이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유치원에서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마 원장 수녀가 그 아이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최초에는. 근데 이제 보호자가 가가지고 같이 보자. 네. 아마 경찰, 아동 그 보호기관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전체가 가서 그 보는 데서 아마 이거 CCTV를 봤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뭐 명백하게 뭐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내동댕이 치는 게 맞거든요. 양쪽 손으로 아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본인은 뭐 옮기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 적어도 뺨을 아이 손을 끌고 와서 뺨을 한 5대에서 6대 때리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나오죠, 그거는. 그래서 그게 나오니까 이제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좀 소극적인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든 유치원,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처음에 발뺌을 하려고 했었어요. 때린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수녀가 연락하기에도 학부모한테 뭐 애가 눈에 좀 핏대가 좀 서렸다. 예. 뭐 이래서 이제 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유치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양쪽에 좀 멍도 들고 뭔가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에 이제 애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는 처음에는 이제 넘어져서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계속 다그치니까 결국은 맞은 거다. 뭐 예. 이제 실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CCTV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수녀 원장이 한 4시간 동안 가까이 이제 애를 데리고 있으면서 4시간요? 예, 그냥 이게 혹시 엄마나 누가 물어보면 넘어져서 다쳤다고 얘기를 해라. 예. 라고 계속 완전히 이제 막 다그치면서 거의 주입을 시킨 거죠, 아이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도 부모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부모가 계속 뭐 똑바로 얘기를 해라,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사실을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또 그러니까 때린 것과 별개로 은폐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예. 것들이 또 추가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목적 특히 이제 훈육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 체벌을 할 수 있느냐 허용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예. 애기들은 잘 모르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체벌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도 있고 예. 또 절대로 꼬투리로 때려서 안 된다. 그런 주장도 그런 있고 논란은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저게 보면은 저걸 과연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냐고 볼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애를 집어 던지고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예.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이죠. 그리고 뭐 일부 그 교육자들 중에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애들 무차별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예. 손바닥 이렇게 해놓고 고개 해초를 때린다든지 그 한계가 물론 있어야죠. 무슨 애를 패라는 것이 허용된다는 건 아니지요. 근데 예. 저 경우에 아마 본인 입장으로서는 애기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혼을 내지 않은 마음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행위를 보면은 훈육 목적의 그 처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이게요,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훈육 목적으로 설사했다고 하더라도 이 수녀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넘어졌다고 해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이게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뭐 이건 나중에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요즘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유치원 폐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제 체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때린 거는 뭐 지금 너무 명백하게 CCTV에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 근데 뭐 내던진 것은 일부 과장됐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저 영상 보시고 내던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그래, 되실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보시면 내동댕이 칩니다. 예. 그러니까 저것도 역시 폭행의 일환이지 저게 뭐 아이를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뭐 받아들이기 좀 힘든 상황인 거고요. 단순히 지금 어쨌건 뭐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속 뭐 본인의 뭐 혐의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인정할 걸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보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거든요. 저도 우리 딸을 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거기다 보내고 사실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호해요. 그럼요. 예, 예. 다른 곳하고는 좀 낫다고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수녀님이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전국에 있는 진짜 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예. 좀 치명상을 입는 그런 케이스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사실 성직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잠깐 동안 성직자에서 일반인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성직자, 이 제대로 된 성직자는 성직으로 한번 들어가면 계속 성직자로 유지할 수 있는 마음가짐, 수양을 좀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이 아동만 지금 피해를 입은 걸로 그렇죠. 알고 예. 있었는데 예. 추가적인 좀 피해도 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폭행이 전에도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번만 아니고 예. 대체로 이 폭행을 당하는 아이들이 또 당했을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이제 아동보호기관 뭐 이제 경찰 상담사 등등 해가지고 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경찰이 뭐 현재 뭐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아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끄럽게 군다, 용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취지로 조금 폭행을 당했다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CCTV 영상 2개월치를 이제 국과수로 보내서 지금 감정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거와 또 별개로 아동들을 이제 전수조사해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진술을 청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명 아동 학생이 다른 아이가 맞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끄럽게 군다, 용변을 다른 곳에 봤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원장 선생님 말고, 원장 수녀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은 뭐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선생님은 말리지 않고 그냥 컴퓨터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마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녀님 원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은 다른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렇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백성문 변호사 이런 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 유치원은 폐업 신청을 스스로 했다고는 하는데 네.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해요? 일단 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부분입니다. 이건 처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예. 이 정도 상황이면.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CCTV라는 걸 의무화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CCTV 저기 있으면 뭐예요? 있어도 폭행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특히 이렇게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부분은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훨씬 좀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런 상황에서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고요. 예. 그러니까 저 처벌도 처벌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건 뭐 자진해서 폐업 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보육원, 유치원 이런 곳은 영업을 하는 길을 막아야지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 처분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아마 생각이 이제 이 사건 이후로요. 사실은 경찰에서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종교기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점검 대상의 1순위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에서도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별개 구분 없이 아마 전수조사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게 천주교 같은 경우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좀 이른바 빨간불이 좀 켜졌다라고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예. 그런데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한 사건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도 내내 이제 수녀들이었는데 한 수녀는 강원도로 보내고 한 수녀는 충청도로 보내고 한 수녀는 서울로 보내버려요. 그냥 그 수녀원 자체를 이렇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다 발령을 내버리니까 그 사건 자체가 드러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수녀가 원장으로 있는 저 유치원의 사건도 저게 단순한 저기만의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천주 교단 차원에서도 조금 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예. 전체적인 내부에 어떤 다른 문제는 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예, 영유아 보육법 이제 제45조를 보게 되면 사실상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 감독청은 사실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유치원 교사인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그런 유치원 행정처분 받은 유치원 봤냐 그러니까 없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을 정지시키게 되면 사실상 그것에 대한 불편을 아동이나 그렇지, 그게 아니면은 문제죠. 그 학부모들이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설 사실상 자체가 부족하기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사실 또 소송을 하게 되면 1년, 2년 가가지고 또 다투면 그렇죠. 또 결국엔 또 행정처분을 깎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시설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사립의 경우에는 이제 문을 닫으라는 게 큰 이제 그 처분이 될 수가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건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대했으니까 난 괜찮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다 애정을 가지고 하지 뭐 원한을 가지고 애들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이 3살 먹은 애가 따기를 맞는다고 뚫겨 맞는다고 애가 내가 뭘 잘못했거나 고쳐야 되겠거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애기 때는 특히 뭘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의미로 훈육을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기본적인 교육관을 바꿔야 됩니다. 다음은 좀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 악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장동민 씨가 백성분 선생님 100여 명을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장동민 씨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뭐 개그맨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장동민 씨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좀 일반 그 뭐 시청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근데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 장동민 씨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다는데 댓글의 수위가 좀 한도를 넘어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민 씨 본인을 모욕하는 걸 넘어서서 장동민 씨의 가족 그리고 어머니 뭐 얘기까지 제가 입으로 차마 이렇게 옮기기도 힘든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누구 싫음 늑엄마라는 건 너의 엄마겠죠. 늑엄마 뭐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뭐 장동민 엄마 XX 뭐 이런 식으로 이 어머니까지 엄청나게 모욕하는 댓글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정도면 본인은 그 수위가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죠. 저도 몇 개 댓글 읽어보다 저도 많이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장동민 씨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저히 더 이상 이거는 묵과를 할 수가 없겠다. 거기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장동민 씨가 얼마나 이 부분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티즌 한 100여 명 정도를 모욕죄로 일단 고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속사에서는 장동민 씨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 댓글 내용이 방송 퇴출 수준을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사라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댓글을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댓글 달 때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사실 이런 건 점잖은 댓글이에요. 거의 그냥 인간 자체를 그냥 모욕하는 댓글을 보다 보면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댓글을 보다 보면 이 스스로 어느 순간에 정신이 이게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내가. 이걸 댓글을 보다 보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비난하는 댓글 같은 것들을 써놓기 때문에 장동민 씨도 아마 참을 만큼 참았겠죠. 처음에는 뭐 비판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도를 넘어서 본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가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고 이 기간이 길어졌는데 여전히 댓글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해서 이제 고소에 이르게 된 건데 저는 정말 이 댓글 문화 최근에 썬플 달기 운동도 벌어지고 하던데 이 댓글에서 근거 없이 상대를 정말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감정적으로 욕을 하는 이러한 댓글을 다는 부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저는 심한 악플의 경우에는 마땅히 엄한 처벌이 있어야죠. 아니 우리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아니 최진실 씨 보세요. 악플 때문에 자살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일어난 그 집안의 불행을 우리가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뭐 익명성을 이용해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하고 막 악플을 달지만은 이 받는 사람은 자살까지도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땅히 그 엄한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선풀 달기 운동이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선생님, 장동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말을 조금 거칠게 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소속사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남성 혐오 사이트 여기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갈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특정 여성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남성들을
유형을 정해놨습니다. 이러이러한 남성들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유형들을 정해놨는데 그러한 유형들에 맞는 어떤 행동들을 사실 좀 장동민 씨가 약간 이제 방송이나 이제 그냥 일반적인 모습에서 좀 센 모습을 보여서 사실상 그런 곳에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장동민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센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댓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상처나 이런 걸 덜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 지금 소속사에서 한 이야기에 따르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굉장히 오래 받을 정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처벌 자체는 실제로는 많이 그렇게 심하게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나 100여 명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청 가면 검사가 수사관이 이렇게 딱 고릅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서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거나 매우 심한 뭐 가족에 대한 욕설이나 이런 욕설만을 골라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100만 원 이하 한 뭐 50만 원에서 30만 원, 100만 원, 센 거는 100만 원 이런 정도의 벌금만을 부과하고 벌금이요?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처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악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박희진 씨 같은 경우에 백성무 변호사님 네. 처음에 이제 선처를 해주는 조건으로 같이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박희진 씨도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혜진 씨가 처음에 이제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나서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혜진 씨도 용서를 해주는데 예. 그냥 용서해 주기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럼 같이 연탄 봉사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었죠. 본인을 고소한 사람들하고 같이 연탄 봉사를 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또 이제 이런 문제들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고소를 진행을 하니 이제 이쪽 그 피고소인들 쪽에서 먼저 저 연탄 봉사하고 같이 끝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비아냥 네네네. 아,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연탄 봉사라는 게 그러니까 예. 박혜진 씨도 용서해주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이제 이런 뭐 앙금을 시선해줬는데 저쪽에서 먼저 저희 그냥 연탄 봉사하고 끝내면 안 되나요라는 게 나오니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저쪽이 뉘우쳐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는 선처가 없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준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때요? 선처라는 것도 또 합의해가지고 그걸 취하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좀 바꿀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아니 이제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데는 사람 나름이에요. 상습적으로 눈만 뜨면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댓글 악플을 다는 사람들 아니 거의 직업 수준입니다. 예, 이렇게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요번에 고수된 그 건에 한해서 이게 볼 게 아니고요. 예. 이 사람이 다른 쪽에 악플들을 다는 게 있는지 이 발견이 되는지 여부도 좀 따져봐가지고 이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걸 한다고 판단되면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 50, 100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이제 심지어는 너무 지나치다면 예. 구속영장도 좀 청구해주고 이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처벌은 아까 그 벌금인데 사실 박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기부도 그렇고 그런 활동을 잘 해온 연예인이었다. 네, 그래서 네. 박혜진 씨한테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 사회복지대회, 1년에 한 번 사회복지 대회를 여는데요. 이제 1년 동안 사회복지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뭐 자원봉사자, 여러 기부자들을 모아놓고 각 분야별 이제 시상을 하는데 예. 이제 그 박혜진 씨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상 자원봉사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박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영탄봉사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틈나는 대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부터 무려 지금까지 17억 원에 달하는 기부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많이 했네요. 어마어마하게 한 액수죠. 그래서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아마 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동민 씨의 캐릭터나 뭐 박희진 씨의 어떤 행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비판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뭐 욕설을 해야 된다든지 뭐 온 가족에 대해서 저렇게 저주와 비슷한 한 건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NS 문화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예. 하나의 기준을 정해지는 차원에서 도가 심한 건 당연히 엄벌을 쳐야 되고요. 김복진 의원님 말씀대로 구속돼야 될 것이고 또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럼 나는 뭐 전혀 못 다루는 그건 아니고 자기 의견은 밝히되 그 기준 안에서 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제 문화가 이제 만들어져 가야 그러니까 됩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에 앞서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우리 사회 문화가 이게 맞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내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대를 죽임으로써 내가 산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모범을 보여서 상대를 나를 따라오게 하는 이런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좀 돼야 그런 속에서 이 댓글을 이렇게 남을 공격하는 댓글을 다는 것 자체가 그건 아주 수준 낮은 거 해서는 안 될 행동 이렇게 자연스러운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댓글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처벌을 뭐 강화 이것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식의 문화적인 어떤 우리 사회 변화, 좀 변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싶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 모욕죄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네티즌들이 뭐 댓글을 달거나 SNS에 뭘 올리는 걸 상정하고 만든 죄가 아니라 통상 한 두세 명 있을 때 다른 사람 들을 때 욕설하는 거 정도를 가지고 처벌하려고 만든 게 모욕죄인데 지금은 문화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SNS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걸로 뭐 사실 하나가 딱 뜨면 100만 명한테 알려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정도가 훨씬 중요해졌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반영해서 입법도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엄벌에 처하고 싶다 그래도 법 조문이 엄벌에 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엄벌에 처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는 것에 국회도 좀 발맞춰 나갈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김 사장의 행방이 여전히 우리 무중입니다. 현직 방송사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처음이어서 앞으로요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행사장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질문이 쏟아지고 퇴진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김장겸 사장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노동청은 그동안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수차례 김 사장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 소식을 듣자 행사장에서 바로 모습을 감춘 겁니다. 김 사장은 현재 종적을 감춘 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008년 KBS 정현주 전 사장이 해임 이후 체포된 적은 있지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적폐 세력을 비호하자는 거냐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루어지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투쟁 방법으로 이번에 이러한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을. 또 소속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와 검찰,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경한 대정권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생존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정당도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한국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믿을 수 없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일이 그것도 언론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무소불위가 아닌 민주주의 정부인가 묻고 싶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법을 무시하면서 위법행위한 자를 비호하겠다고 한국당이 나서서 그것도 모질라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적폐 세력을 비호하는 국정노동당 세력다운 발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핑계로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습니다.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라는 돌발 변수로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두 리포트를 봤는데 지금 이 사안이 정치권으로 옮겨왔다는 게 좀 문제.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죠. 이게 따지고 보면 결국 이제 문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보면
2008년도에 KBS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려고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아주 안간힘을 썼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배임죄로 저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또 기소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지만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김장겸 사장이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무슨 범죄 혐의가 있을 수는 있고 부르면 조사에 응해야 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 잘못인데 근본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정권만 바뀌면 계속해서 이 집행부가 물러나라고 투쟁이 일어나고 정부에서 압박이 가는 건 옳지 않은 걸로 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작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서 방송법 개정안을 그때 민주당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작년 7월 달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KBS나 MBC 같은데 이사수를 한 13명으로 늘리되 7명은 여당, 말하자면 6명 야당 목으로 하되 사장 선임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야말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권이나 정권을 잡고 나면 자기 편을 안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네 편을 안 주고 싶은 거고 또 한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 우리 편에 계속 있어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당파가 지금 서로 정략적인 전혀 싸우고 있는데 양쪽 다 옳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빨리 방송법 개정해서 정말로 객관적인 그런 이사회를 만들고 객관적인 집행부를 선임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김남국 변호사 얘기만 듣고 다음 주제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과거의 투쟁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나 정부 여당에서 지금 현재 공영방송의 사장을 나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 MBC와 KBS의 직원들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되기 이전에 보도본부장이나 국장을 하는 시절부터 사실상 블랙리스트, MBC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2013년도부터 작성을 해가지고 사실상 본인이나 아니면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언론인들을 전부 다 배제시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나운서들은 아예 아나운서 멘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전혀 다른 부서로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앞에 쓸 수 없도록 하고 심지어는 나오지도 않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지도 않는 카메라맨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직을 배제하고 해고하는 어떤 공영방송을 완전히 해약시키게 하는 그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정치권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코드에 있는 맞는 인사를 안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투쟁과는 다르다라고. 저는 아주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김남국 변호사님 지금 정치권적으로 관련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나서요. 부당노동행위로 지금 4차례, 5차례 정도 소환 요청이 불응했거든요.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소환 불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오지 않으니 체포영장 청구를 한 거 이게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한다라기보다는 소환 자체에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고 그냥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걸 이거를 언론 탄압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저는 코미디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법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운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의 파장이요. 글쎄요, 소정석 국장. 지금 진실공방 양상으로 들어갔고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이제 바른정당의 향후 행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저는 굉장히 연관이 좀 깊어 보인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상당한 정치적인 타격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해운 대표가 과연 대표로서 바른정당을 계속 이끌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서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봐서는 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운 대표도 인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어쨌든 바른정당이 나름대로 보수의 어떤 새로운 혁신, 쇄신을 통해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러한 정당을 표방을 했었는데 그 당의 대표가 그러한 이 거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만 해도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른정당의 행로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 부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이 현재 보면 한 3개로 이렇게 인원은 국회의원 20명이지만 나눠져 있거든요. 스스로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자유한국당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당 쪽과 뭔가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바른정당이 지방선거 전에 일정한 어떤 분화를 할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좀 높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럼 바른정당에 말씀하신 세 부류가 있는데 이혼 대표 같은 경우는 자강론이었죠. 스스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거기서 대표직을 사퇴하게 된다면 그 자강론이라는 거 자체가 힘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봐서는 이혜훈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갖고 가기가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런 상황이 이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고 바로 이제 월요일 날 내일부터 이제 검찰에서 담당 배정해가지고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추가로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상황에서 대표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가 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이른바 바른정당 내의 이 자강파들의 어떤 정치적인 힘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뭔가 우리가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당과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는 현재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의 한 30명 되는 그 의원들의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또 반대하는 바른정당 내의 다른 의원들은 국민의당 쪽과 조금 더 접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른정당으로서는 상당히 정말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를 지금 맞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수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음모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 이혜훈 대표가 낙마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혜훈 대표가 힘을 얻으면 자강론보다는 아무래도 통합론 쪽에 힘이 실릴 개연성이 많긴 한데 지금 나오는 것을 단순하게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 명백하지 않다는 뭐 제가 지금 현재 그걸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거래가 있었던 건 분명히 사실이죠. 뭐 갚았거나 뭐 이혜훈 대표를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이혜훈 대표가 꼭 해명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혜훈 대표가 자산이 65억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많나요? 네, 65억 정도 되고요. 예금, 보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현금 자산도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논란이 되고 있는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한 번에가 아니라 500만 원, 뭐 1,0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100분의 1 수준이네요. 그럼 왜 빌렸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산이 있는 분이 굳이 이 사업가한테 빌렸다면 무슨 용도로 돈을 빌렸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본인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리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돈이 있는데 왜 빌렸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성격이 빌렸던 것보다는 다른 쪽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혜훈 대표가 지금 뭐 차용증을 공개했다 뭐 막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차용증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원래 뭐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뇌물 같은 것을 주고 받을 때 일부러 나중에 문제될 때 해결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돈 빌리고 주고받은 거예요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은 차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돈을 빌렸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를 밝히는 게 지금 이 사안에서 이혜훈 대표가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인적 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인물들일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적인 심판 진행 중에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탄핵 결정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이제 거기에 실망을 한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뭔가 체질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자유한국당 지지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홍준표 지금 대표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분리하는 게 뭐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핵심적인 고리가 있는 친박 핵심 인사들 몇 분도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뭐 반발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과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 사태에 실망한 그런 일반 보수 유권자들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겠느냐 할 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별하는 것이 이건 뭐 불가피하다. 그래서 뭐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적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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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파라고 자처하고 있는 저 정당들 한번 보세요. 정당 대표가 지는 잘한 게 없으면서 문재인하고 사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다고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려면은 지부터 그만둬야 되잖아요. 대법원 판결 기다릴 것도 왜 돼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하면은 나도 1심에서 유죄받고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홍준표부터 그만두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글쎄요, 소구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한 15% 저는 것 같은데 이 지지율이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진짜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겁니까?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브랜드, 정치적인 힘은 이미 지난번에 이제 탄핵이 됨으로써 사실상 거의 소멸됐다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조원진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뭐 당도 만들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라는 브랜드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평가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다음번 총선, 2020년 총선에서 박근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 묘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세우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그리고 친박 핵심들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통한 청산, 이런 흐름,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가 겪고 있는 흐름, 그리고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연구단체를 결성하는 이런 전반적인 일어나고 있는 흐름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방선거 전에 그래도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큰 그림은 그거란 말씀이시죠? 큰 그림은 그겁니다. 거기에다가 요 최근에는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러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까지 어떻게 같이 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그 메가 어떤 그랜드 디자인을 좀 그려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쪽에 좀 대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더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전까지만 해도 현재의 이 정당 체제가 지방선거 전까지 변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봤는데 최근 펼쳐지는 흐름 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지방선거 전에 상당히 어떤 실제로 통합을 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쪽으로 저도 좀 전망을 바꿨거든요. 그런 속에서 안철수 대표의 움직임 같은 것들도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대선 때 출마했을 때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약간 또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 좀 구체적인 뭔가가 좀 있을 거라고 추석 이제 추석 그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는 박 대통령이 잊어버린 사람으로 돼야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미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인 박근혜로서의 여정은 끝났거든요. 그럼 홍준표 대표 말대로 자연으로 돌아가서 과연 또 범죄 협의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앞으로 재판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국민들 지지를 잃었으니 이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당이 아닌 보수적인 그런 의견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새로 태어나야죠. 그래서 이번 추석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럼 내년까지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벌써 이유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재기할 기회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게 된 사람들도 그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와 배신감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원래 성향이 보수였다가 진보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보수층의 그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또 보수 정당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무엇일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그 처리 방법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추석밥상에 새로운 보수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지금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기 전에 뭐 최고원들 중에 일부 구치소 가서 좀 양해를 구하자.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저는 사실 지금 보수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박근혜 지우기입니다, 사실. 그래야 그 이후에 통합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바른정당도 나간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럼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합치더라도 국민의당까지 또 다 포함하면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렇게 진통이 있다라는 것, 추석 전까지는 쉽지 않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 MBN 뉴스와이드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